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미국 작가 이디스 워튼의 단편소설 다른 두 사람입니다. 이디스 워튼은 섬세한 심리 묘사와 상류사회 비판으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특히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속은 균열된 세계를 아주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들이 많죠. 대표작으로는 순수의 시대, 이선 프롬, 여름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작품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다른 두 사람은 한 여인의 현재 남편과 그녀의 이전 남편들이 예기치 않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하죠. 그 자리에서는 큰 갈등이나 격렬한 다툼 같은 것이 일어나진 않고요. 오히려 더 현실적인 그 미묘한 감정,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작은 흔들림,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른 두 사람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장) 웨이소는 응접실 벽난로 곁에 서서 아내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은 그들이 처음으로 그의 집 지붕 아래 함께 머무는 밤이었고 그는 자신 안에서 문득 일어나는 소년 같은 설렘에 스스로 놀랐다. 물론 그는 그리 늙은 나이는 아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도 아내가 그의 나이를 35쯤이라고 말해준 데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이미 인생의 한결 부드럽고 차분한 시기에 들어섰다고 믿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내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며 그 모든 것이 품고 있는 의미를 부드럽게 느끼고 있었고 꽃장식으로 꾸민 혼인 문설주에 관한 오래된 시구 하나가 이 아늑한 방과 그 너머에 차려진 훌륭한 저녁을 즐기는 그의 마음 위로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다. 그들은 신혼여행에서 급히 돌아와야 했다. 웨이손 부인의 첫 결혼에서 얻은 딸 릴리 헤스켓이 병이 났기 때문이었다. 어린 소녀는 웨이손의 바람에 따라 어머니의 결혼식이 있던 날 그의 집으로 옮겨졌고 그들이 도착하자 의사는 그녀가 장티푸스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모든 증상은 호전될 조짐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릴리는 12년 동안 한 번도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라왔고 이번 병도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 역시 같은 말로 안심시켰고 잠시 놀랐던 웨이손 부인도 이내 상황에 맞게 태도를 가다듬었다. 그녀는 릴리를 몹시 사랑했다. 어쩌면 그 아이를 향한 애정이야말로 웨이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매력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이가 물려받은 것과 같은 흔들림 없이 고른 기질이 있었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기운을 허비하는 법이 없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웨이소는 그녀가 잠시 후 릴리를 한 번 더 살피느라 조금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마치 건강한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평온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들어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그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것은 다소 흔들리기 쉬운 그의 감정을 눌러주는 추와도 같았다. 아이의 침대 위로 몸을 굽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병상에서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위로가 될지 생각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만으로도 회복을 예고하는 듯 했으니. 그의 삶은 환경 때문이라기보단 기질 때문에 대체로 잿빛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여인들의 활동이 점차 느슨해지거나 혹은 지나치게 들뜨기 시작하는 나이에도 여전히 신선하고 유연하게 살아있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명랑함에 이끌렸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에 대해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가 많았지만 언제나 희미한 비난의 기류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9년 혹은 10년 전쯤 거스 베릭이 피츠버그였던가 유티카였던가 그 어딘가에서 데려왔다는 아름다운 헤스켓 부인으로 뉴욕 사교계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판단이 과연 옳은지 의심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조사 끝에 그녀가 사교계의 중심에 있는 가문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17에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도피 결혼이 이혼으로 끝났다는 설명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헤스켓 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기에 그에게 불리한 추측을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앨리스 헤스켓이 거스 베릭과 재혼한 것은 그녀가 갈망하던 사교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과도 같았다. 몇 년 동안 베릭 부인은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플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결합은 짧고 격렬하게 끝났고 이번에는 남편 쪽에도 지지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베릭을 가장 굳게 옹호하던 사람들조차 그가 결혼 생활에 어울리는 인물은 아니라는 점만은 인정했다. 그리고 베릭 부인의 불만은 뉴욕 법정의 심사를 견디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 뉴욕에서의 이혼은 그 자체로 일종의 미덕의 증명서와도 같았기에 두 번째 결별 이후 그녀는 반쯤 미망인과 같은 위치에서 일종의 성스러움마저 띠게 되었고 도시에서 가장 신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인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녀가 웨이손과 결혼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잠시나마 분위기가 흔들렸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녀가 상처 입은 아내의 역할에 머무르기를 더 바랬다. 그 모습이 장밋빛 피부에 드리운 상복처럼 그녀에게 더없이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물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였고 웨이손이 전 남편을 대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두고 고개를 저었고 한 인색한 친구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도 이 결혼을 선택했다고 말하자 마치 예언처럼 이렇게 답했다. 그래, 눈은 뜨고 귀는 닫은 채로군. 웨이소는 그런 암시들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었다. 월가식으로 말하자면 그는 이미 그것들을 미리 계산해 넣어둔 셈이었다. 사회가 아직 이혼이 가져온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법이 허락한 자유를 선택한 모든 여성이 스스로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웨이소는 아내가 그 정당화를 훌륭히 해낼 것이라는 데 유쾌한 확신을 품고 있었다. 그의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고 결혼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앨리스 베릭의 사교 무리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지지하며 다시 결집했다. 그녀는 그 모든 일을 태연하게 받아들였다. 장애물을 넘어서면서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고 웨이소는 자신이 사소한 일들로 얼마나 마음을 쓰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스스로 놀랐다.
그는 자신보다 더 풍요롭고 따뜻한 본성 속에 안식처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고 그 순간 그의 만족은 이런 생각으로 유머러스하게 정리되었다. 아내는 릴리를 위해 할 만큼은 다 하면서도 그 뒤에는 태연히 내려와 저녁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생각에 그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던 그의 마음과는 달리 이내 모습을 드러낸 웨이손 부인의 얼굴에는 그런 기색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가장 우아한 티가운으로 갈아입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 옷에 어울리는 미소만은 잊은 듯했고 웨이손은 그녀가 이토록 근심 어린 얼굴을 한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느꼈다. 무슨 일이요? 그가 물었다. 릴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요? 아니에요. 방금 보고 왔는데 아직 자고 있어요. 웨이손 부인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런데 좀 성가신 일이 생겼어요.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가 그 사이에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편지요? 네, 헤스켓 씨가 보낸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그 사람 변호사가요. 웨이소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불편하게 시선을 떨구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놓았다. 무슨 내용이지? 릴리를 보겠다고요. 아시잖아요. 법원이라는 게. 그래. 그는 신경질적으로 말을 끊었다. 뉴욕에서는 헤스켓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아내가 빠져나온 어둠 속 어딘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이라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고, 그가 유티카에서 하던 일을 접고 어린 딸 가까이 있으려고 뉴욕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웨이손을 포함해 극히 드물었다. 구애하던 시절 웨이손은 종종 문간에서 릴리를 마주치곤 했다. 볼이 발그레 한 채 환하게 웃으며 아빠 보러 가요 하고 나서는 아이를. 정말 미안해요. 웨이손 부인이 나직히 말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지? 릴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 그래도 지금도 거기로 보내겠다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아이가 아픈 건 알고 있어요. 대신 여기로 오겠다고 해요. 여기로? 웨이손의 시선을 받으며 웨이손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아마 그럴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편지를 내밀며 덧붙였다. 보시면 알 거예요. 웨이손은 거절하듯 손을 내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혼의 온기가 가득하다고 느껴졌던 부드러운 불빛 아래의 방을 멍하니 둘러보았다. 정말 미안해요. 릴리가 갈 수만 있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잘랐다. 그렇겠죠.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스스로가 몹시 거칠게 느껴졌다. 물론 오게 해야지. 언제지? 그 사람이 오는 날이. 아마 내일일 거예요.
좋아요. 아침에 답장을 보내요. 그때 집사가 들어와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웨이소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갑시다. 피곤할 텐데.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잊어버리도록 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팔에 가볍게 끼워 넣었다. 당신은 정말 다정하세요. 노력해 볼게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곧 환하게 풀렸고 장밋빛 촛갓 사이 꽃 너머에서 그를 바라보는 순간 입가에는 다시 미소가 조용히 번져나왔다. 모든 게 참 예쁘네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웨이소는 집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샴페인을 바로 가져와. 부인이 좀 피곤해 하시니. 잠시 뒤 반짝이는 잔 위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맑고도 고요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그의 말대로 이미 이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2장. 다음 날 아침 웨이소는 평소보다 일찍 시내로 나섰다. 헤스켓이 찾아오려면 오후는 되어야 할 터였지만 도망치고 싶은 본능이 그를 집 밖으로 떠밀어낸 것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고 저녁도 클럽에서 해결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문이 그의 뒤에서 닫히는 순간 그는 생각했다. 다음에 이 문이 다시 열릴 때쯤이면 자신과 똑같은 권리로 이 집에 들어설 또 다른 남자가 이미 이 문을 통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생각은 그에게 거의 몸서리 쳐질 만큼의 거부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출근 시간대에 고가철도를 탔고 축 늘어진 사람들 사이에 겹겹이 눌린 채 서 있게 되었다. 8번가 정거장에서 맞은편에 서 있던 남자가 비집고 나가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웨이손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마주한 얼굴은 거스 베릭이었다. 두 사람은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베릭의 다소 과하게 부풀어 오른 잘생긴 얼굴에 떠오른 자신을 알아보는 미소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피할 이유도 없었다. 그들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웨이손이 그의 아내에게 마음을 두기 전부터 이미 베릭은 이혼한 상태였으니까. 두 사람은 늘 그렇듯 혼잡한 열차에 대한 끝없는 불평을 몇 마디 주고받았다. 그러자 옆자리에 빈자리가 생기자 웨이손은 망설임 없이 베릭 옆에 앉았다. 차라리 그 편이 덜 불편했기 때문이다. 베릭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늘어뜨렸다. 하느님,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지네. 완전히 눌린 꽃잎이 된 기분이었어.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웨이손을 돌아보았다. 셀러스가 또 쓰러졌다던데. 안 됐군. 셀러스가? 웨이손은 동업자의 이름에 놀라 되물었다. 베릭은 뜻밖이라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통풍으로 누워있는 거 몰랐어? 나 자리를 좀 비웠다가 어젯밤에야 돌아왔어. 웨이손은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미리 떠올리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렇겠지. 쓰러진 건 이틀 전이야. 상태가 꽤 안 좋은 모양이더라. 나로서는 좀 난처해졌어. 셀러스가 내 일 하나를 꽤 중요한 걸로 맡아 진행해주고 있었거든. 그래?
웨이소는 언제부터 베릭이 중요한 일을 다루기 시작했는지 어렴풋이 의아해했다. 지금까지 그는 대체로 얕은 투자판에서만 맴돌았고 그런 일은 웨이손의 사무실과는 보통 거리가 멀었다. 문득 베릭이 이 어색한 가까움을 견디려고 아무 말이나 꺼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불편한 기운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코틀랜드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는 사람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모습이 속사정을 아는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중얼거리듯 핑계를 대며 몸을 빠져나왔다. 셀러스가 좀 나아지길 바래. 베릭이 무심히 말했다. 아,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일 있으면... 웨이소는 말을 흐리다가 밀려드는 인파에 떠밀리듯 플랫폼으로 빠져나왔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셀러스가 실제로 통풍으로 자리에 누워있으며 몇 주 동안은 외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참 안 됐어요, 웨이손 씨. 수석서기가 은근한 뜻을 담아 말했다. 셀러스 씨도 요즘 같은 때에 일을 이렇게 많이 떠맡기게 될까봐 몹시 마음을 쓰고 계셨어요. 아, 그건 괜찮습니다. 웨이손이 서둘러 말했다. 그는 오히려 늘어난 일거리를 내심 반겼고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업자의 집에 들러야 한다는 사실이 어쩐지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웨이소는 점심시간에 늦었고 클럽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 식당으로 들어갔다. 안은 빈자리가 거의 없었고 종업원은 그를 서둘러 방 안쪽으로 데려가 남아있는 유일한 자리에 앉혔다. 짙게 낀 시가 연기 속에서 그는 곁에 앉은 사람들을 곧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둘러보다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베릭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거리가 있어 말을 섞을 수는 없었고 베릭은 다른 쪽을 보고 앉아 있었으니 아마 그를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다시 가까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어딘가 묘한 아이러니가 배어 있었다. 베릭은 호사스럽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긴다고 알려져 있었고 웨이소는 서둘러 점심을 해치우면서 맞은편에서 느긋하게 식사를 음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반쯤은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처음 그가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막 적당히 녹아내린 까망베르 치즈를 신중하게 골라 접시에 덜고 있었고 이제 치즈를 치운 뒤에는 작은 2층짜리 도자기 포트에서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따랐다. 불구스름한 옆 얼굴을 숙인 채 한 손으로는 포트 뚜껑을 살며시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곁에 놓인 코냑병을 집어 작은 잔에 따랐다. 그는 한 모금 시어마든 맛본 뒤 그 꼬냑을 그대로 커피잔에 부어 넣었다. 웨이소는 거의 넋을 잃은 듯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저 커피와 술의 맛뿐일까? 아침에 그 만남은 그의 생각에 그의 얼굴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걸까? 그의 아내는 이미 그의 삶에서 완전히 지나간 사람이어서 재혼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그녀의 현재 남편과 이렇게 마주친 일조차 그저 하루의 사소한 일로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걸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다. 헤스켄 역시 방금 자신과 베릭이 그랬던 것처럼 베릭과 마주친 적이 있었을까?
헤스켓을 떠올리자 마음이 불편해졌고 웨이소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그리고 베릭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낼지도 모를 그 평온한 어쩐지 비웃는 듯한 인사를 피하려는 듯 일부러 빙 돌아나가는 길을 택했다. 웨이손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7시가 넘은 뒤였다. 문을 열어준 하인이 어딘가 이상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릴리는 어떤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리. 어떤 신사분이 바를로에게 전해 저녁은 30분 늦추라고. 웨이소는 말을 끊고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곧장 자기 방으로 가 아내를 보지 않은 채 옷을 갈아입었다. 응접실에 내려왔을 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상쾌하고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릴리는 하루를 잘 보냈고 의사도 그날 저녁에는 다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웨이소는 셀러스의 병과 그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그가 무리하지 않도록 당부했고 사무실 일의 흐름에 대해 막연하지만 다정한 질문을 몇 가지 건넸다. 그리고는 릴리의 하루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간호사와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누가 안부를 물으러 다녀갔는지도 덧붙였다. 웨이소는 그녀가 이토록 평온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나 싶었다. 문득 알 수 없는 가벼운 통증 같은 것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그녀는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몹시도 행복한 듯 보였다. 너무나 행복해서 하루의 사소한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이야기하는 데서조차 아이 같은 기쁨을 느끼고 있는 듯 했다.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서재로 옮겨갔다. 하인이 낮은 탁자 위에 커피와 술을 놓아두고 방을 나갔다. 그녀는 연한 장밋빛 드레스를 입고 그의 독신 시절에 사용하던 안락의자 하나에 기대앉아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부드럽고 소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어제였다면 그 대비가 그를 매혹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시선을 돌린 채 일부러 시간을 끄는 듯한 태도로 시가를 골랐다. 헤스켓은 왔었어? 그는 등을 돌린 채 물었다. 네, 왔어요. 당신은 당연히 만나진 않았겠지?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간호사에게 대신 만나게 했어요. 그게 전부였다. 더 물을 말도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 쪽을 향하여 성냥을 그어 시가에 불을 붙였다. 어쨌든 이 일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마음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평소보다 얼굴이 조금 더 붉었고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커피 드실래요, 여보? 그는 벽난로에 몸을 기대고 서서 그녀가 커피포트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램프 불빛이 그녀의 팔찌에 반짝이며 부딪히고 부드러운 머리칼 위에도 은은한 빛을 얹어 놓았다. 얼마나 가볍고 가느다란 몸짓인가, 또 그 모든 동작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그녀는 마치 온전히 조화로만 이루어진 존재처럼 보였다. 헤스켓에 대한 생각이 점차 멀어지자 웨이소는 다시금 그녀를 소유하고 있다는 기쁨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저 하얀 손, 가볍게 스치듯 움직이는 그 손짓도, 부드럽게 번지는 머리칼도, 그 입술과 눈빛도 모두 그의 것이었다. 그녀는 커피포트를 내려놓고 곁에 있던 꼬냑병을 집어 작은 잔에 따라 그의 컵에 부었다. 그 순간 웨이 손이 짧게 외쳤다. 이게 무슨...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커피에 꼬냑은 안 넣거든. 아, 내가 왜 이랬지?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견디기 힘들 만큼 선명한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3장) 열흘 뒤 여전히 집에 누워있던 셀러스 씨는 웨이손에게 시내로 내려가는 길에 들르라고 전했다. 난로가에 앉아 두툼하게 감싼 발을 받쳐 올리고 있던 선임 동업자는 어딘가 난처한 기색으로 그를 맞았다. 미안하네, 친구. 자네에게 좀 껄끄러운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아. 웨이손은 말없이 기다렸고 셀러스는 잠시 말을 고르듯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다. 실은 말이지, 내가 쓰러지기 직전에 꽤 복잡한 일을 하나 맡고 있었네. 거스 베리 건이야. 그래서요? 웨이손은 그를 편하게 해주려는 듯 조심스레 물었다. 사실은 내가 쓰러지기 전날 베릭이 나를 찾아왔어. 어디선가 내부 정보를 얻은 모양인데 그걸로 10만 달러쯤 벌었더군. 그래서 나한테 조언을 구하길래 반덜린과 손잡는 게 좋겠다고 했지. 아, 이런. 웨이손은 짧게 내뱉으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 그는 셀러스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이야기가 끝나자 입을 열었다. 제가 베릭을 만나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으로선 내가 나설 수가 없어. 의사가 꼼짝도 못하게 하거든. 게다가 이 일은 기다려주질 않아. 이런 부탁 미안하지만 사무실에서 이 일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자네뿐이야. 웨이손은 잠시 말이 없었다. 베릭의 일이 잘 되든 말든 그 자체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사무실에 체면이 걸린 일이었고 동업자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를 받고 베릭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자기 방에서 그를 기다리며 웨이손은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웨이손 부인의 결혼 당시 신문들은 그녀의 지난 결혼 이야기를 낱낱이 실어 나른 바 있었고 웨이손은 베릭이 안내되어 들어오는 동안 사무원들이 그의 등 뒤에서 웃음을 참고 있을 모습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었다. 그러나 베릭은 의외로 훌륭하게 처신했다. 지나치게 가볍지도 그렇다고 위험을 잃지도 않은 태도였고 웨이손은 오히려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인다는 걸 느꼈다. 베릭은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웨이손이 제한된 거래의 세부를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하는 동안 대화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정말 고맙네. 자리에서 일어나며 베릭이 말했다. 사실 이런 돈을 굴려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괜히 실수할까 봐. 그는 웃었고 웨이손은 그 웃음이
어딘가 호감 가는 데가 있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이 생겼다는 게 참 이상한 기분이야. 몇 년 전만 해도 그걸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았을 거야. 웨이소는 그 말에 잠시 얼굴을 굳혔다. 베릭 부부가 헤어진 데에는 자금 부족이 한몫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말이 일부러 꺼낸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편한 화제를 피하려다 그만 더 난처한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은 듯 보였다. 웨이손 역시 예의를 잃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줄게. 이번 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정말... 베릭은 말을 흐리며 멈췄다. 이제 거의 정리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셀러스가 돌아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시 볼게. 웨이손이 조용히 말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두 사람 중 더 침착한 쪽으로 보였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했다. 릴리의 병세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날이 갈수록 웨이손은 헤스켓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사실에도 점차 익숙해졌다. 처음 그날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일부러 늦게까지 밖에 머물다 들어와 집에 돌아온 뒤에야 아내에게 그 방문에 대해 물었다. 아내는 곧바로 헤스켓이 아래층에서 간호사만 잠깐 만났을 뿐이라고 했다. 의사가 고비를 넘기기 전까지는 누구도 아이의 병실에 들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주에도 웨이소는 그날이 다시 돌아왔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올 무렵에는 이미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며칠 뒤 고비를 넘기자 열은 빠르게 내려갔고 아이도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어진 안도 속에서 헤스켓에 대한 생각은 웨이손의 머릿속에서 점차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그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현관에 놓인 낡은 모자와 우산을 미처 눈여겨보지도 않은 채 곧장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는 한 작은 체구의 남자가 있었다. 빛이 바랜 듯한 인상의 그 남자는 성긴 회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피아노 조율사나 혹은 집안의 자잘한 고장을 고치러 급히 불려오는 어딘가 묘하게 능숙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처럼 보였다. 그는 금태 안경 너머로 웨이손을 깜빡이며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웨이손 씨죠? 전 릴리의 아빠입니다. 웨이손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가 무례하게 보일까 싶어 곧 멈추었다. 속으로는 아내의 기억 속에서 그려진 헤스켓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맞춰보려 애쓰고 있었다. 웨이손은 앨리스의 첫 남편이 난폭한 사람이라고 짐작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헤스켓이 마치 계산대 너머에서 손님을 대하듯 공손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웨이손은 겨우 마음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간호사에게는 이미 말씀하셨겠죠? 그랬겠죠. 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헤스켓은 체념한 듯한 말투로 말했다. 마치 삶이 그의 저항할 힘을 오래전에 꺾어버린 사람처럼.
웨이소는 문턱에 서서 신경질적으로 장갑을 벗어던지듯 끌어내렸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는 문을 열며 덧붙였다. 릴리가 잘 버텨줘서 다행입니다. 그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자마자 스스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헤스켓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고맙습니다, 웨이손 씨. 저로서는 마음 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젠 다 지나간 일이죠. 곧 아이가 다시 당신에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웨이소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자기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신음하듯 몸을 내던졌다. 이렇게 사소하고도 기묘한 우연에까지 흔들리는 자신의 이 예민한 감수성이 그는 견딜 수 없이 싫었다.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 아내의 전 남편 둘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도. 오늘날처럼 얽히고 겹치는 삶 속에서는 언젠가 둘 중 누구와든 마주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그럼에도 그는 마치 법이 친절하게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장애를 치워주지 않은 것처럼 헤스켓과의 짧은 만남에 깊이 흔들리고 있었다. 웨이소는 벌떡 일어나 방안을 신경질적으로 서성였다. 베릭과 2번 마주쳤을 때보다도 이번이 훨씬 더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자기 집 안에 헤스켓이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이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헤스켓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양이었다. 이 집안 어디든 그에게 다친 곳은 없는 셈이었다. 웨이소는 다른 의자에 털썩 몸을 내려놓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장대 위에는 그가 처음 그녀를 알았을 때 찍은 앨리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때 그녀는 앨리스 베릭이었다. 그는 그녀를 얼마나 고상하고 섬세한 존재로 여겼던가.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는 베릭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요구로 결혼 전에 돌려보냈던 것이었다. 헤스켓은 그녀에게 어떤 장신구를 준 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웨이소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헤스켓의 과거나 현재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 남자의 모습과 말투만으로도 앨리스의 첫 결혼 생활이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이상하리만큼 뚜렷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문득 놀랐다. 그녀의 삶 한켠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간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베릭은 어떤 결점이 있든 간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신사였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 웨이손에게는 유난히 뚜렷하게 다가왔다. 그와 베릭은 같은 사회적 습관을 지니고 있었고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암시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다른 남자는 웨이손의 머릿속을 기묘하게 사로잡은 것은 헤스켓이 고무줄로 고정한 기성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왜 하필 그 우스꽝스러운 사소함이 그 사람 전체를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웨이소는 그런 자신의 얄팍감에 짜증이 났다. 그러나 그 넥타이라는 사소한 사실은 점점 부풀어 올라
마치 앨리스의 과거를 푸는 열쇠처럼 그의 생각을 지배했다. 그는 그녀를 떠올릴 수 있었다. 헤스켓 부인이었던 시절의 그녀를. 벨벳 천으로 꾸민 응접실, 자동 피아노 하나, 중앙 탁자 위에는 배너 한 권이 놓여 있는 그 방에 앉아 있는 그녀를. 헤스켓과 함께 극장에 가는 모습도 어쩌면 교회 모임 같은 데 가는 모습도 그려졌다. 그녀는 화려한 모자를 쓰고 헤스켓은 약간 구김이 간 검은 프로코트에 그 고무줄 넥타이를 메고 있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은 불빛에 반짝이는 상점 진열창 앞에 서서 뉴욕 여배우들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며 머물렀을 것이다. 일요일 오후에는 헤스켓이 릴리를 하얗게 칠한 유모차에 태워 밀며 두 사람 앞을 앞서가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잠시 멈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웨이소는 그 시절의 앨리스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을지도 떠올릴 수 있었다. 뉴욕 유행 잡지의 그림을 참고해 솜씨 좋게 만든 옷을 입고 다른 여자들을 은근히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삶의 답답함을 느끼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더 큰 세계에 속해야 할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을 그녀를. 그 순간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한 것은 그녀가 그런 삶의 한 시기를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었는가 하는 놀라움이었다. 그녀의 모습, 몸짓, 말투, 사소한 암시 하나까지도 그 시절의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듬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만약 그녀가 헤스켓과 결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면 지금처럼 그 시절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린 모습보다 오히려 덜 이중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웨이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동기를 분석하려던 생각을 스스로 끊어냈다. 자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녀의 허상을 두고 판단하려 드는 것인가. 그녀는 첫 결혼을 불행한 것이었다고만 흐릿하게 말했고 지나치지 않은 절제로 헤스켓이 자신의 어린 환상들을 무너뜨렸다고 암시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웨이손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든 것은 헤스켓이라는 사람이 너무도 무해해 보인다는 사실이 그 환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새롭게 비추어 보이게 했다는 점이었다. 남자는 차라리 자기의 아내가 첫 남편에게 짓밟혔다고 믿는 쪽이 그 반대였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견디기 쉽다. 아, 오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기쁨이 실려 있었다. 4장. 웨이손 씨, 릴리의 프랑스인 가정교사가 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헤스켓은 한껏 움츠러든 조심스런 태도로 서재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모자를 쥔 채 그것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저녁 신문을 들고 안락 의자에 앉아있던 웨이소는 뜻밖의 방문에 당황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찾아뵙게 된 건 실례라는 건 압니다만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기도 하고 글로 써서 부인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웨이소는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역시 그 프랑스인 가정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글쎄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소 딱딱하게 말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그 말씀은 아내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는 헤스켓을 상대로 아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늘 잠시 망설이곤 했다. 헤스켓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걸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꺼냈을 때 부인께서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웨이손의 얼굴이 붉어졌다. 언제 만났습니까? 릴리를 처음 보러 왔던 날 이후로는 없습니다. 아이가 막 앓기 시작했을 때요. 그때 이미 그 가정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웨이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첫 방문 뒤에 자신이 아내에게 헤스켓을 만났냐고 물었던 일을. 그녀는 그때 거짓말을 했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그의 뜻을 존중해 왔고 이 사실은 그녀의 성격에 대한 묘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웨이손이 싫어할 거라고 짐작했더라면 그 첫날조차 헤스켓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사실, 그녀가 그것을 짐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큼이나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여자는 마음에 안 듭니다. 헤스켓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정직하지가 않아요, 웨이손 씨. 아이를 교묘하게 굴게 만들 겁니다. 릴리에게도 변화가 보입니다. 괜히 지나치게 남 눈치를 보고 꼭 진실만 말하지도 않고요. 예전엔 정말 솔직한 아이였는데. 그는 말을 멈추었고 목소리가 약간 잠긴 듯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세련된 교육을 받지 않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가 덧붙였다. 웨이손은 마음이 움직였다. 말씀은 이해합니다, 헤스켓 씨.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헤스켓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모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벽난로 앞 깔개 위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태도에는 공격적인 기색은 전혀 없었지만 결심을 굳힌 소심한 사람 특유의 엄숙함이 배어 있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웨이손 씨. 법원의 판결에 따라 릴리의 양육에 대해 저에게도 발언권이 있다는 걸 부인께 상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는 제 권리를 들먹이며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웨이손 씨. 어쩌면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 문제는 다릅니다. 그건 한 번도 놓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그날의 일은 웨이손을 깊이 흔들어 놓았다. 그는 스스로도 부끄럽다는 걸 알면서 애들러 묻고 떠보는 식으로 헤스켓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는데 알게 된 것은 하나같이 그에게 유리한 사실뿐이었다. 그 작은 체구의 남자는 딸 곁에 있으려는 마음 하나로 유티카에서 하던 수익 좋은 사업의 지분을 처분하고 뉴욕의 한 제조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 자리를 받아들였다. 허름한 거리의 하숙집에 살며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의 삶은 오직 릴리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웨이손은
이렇게 헤스켓을 들여다보는 일이 마치 어둠을 가리는 등불을 들고 아내의 과거를 더듬어 헤매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그 불빛이 아직 비추지 못한 구석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아내의 첫 결혼이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캐묻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모든 것이 정당해 보였다. 이혼은 그녀가 청구했고 법원은 아이를 그녀에게 맡겼다. 그러나 웨이소는 알고 있었다. 그런 판결이 얼마나 많은 모호함을 덮어둘 수 있는지를. 헤스켓이 여전히 딸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안에 예상치 못한 타협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웨이소는 이상주의자였다. 불편한 가능성은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애써 외면하다가 막상 그것과 마주하면 그 뒤에 따라붙는 온갖 결과들을 한꺼번에 떠올리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그 뒤 며칠 동안 그의 마음은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떠돌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 유령 같은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위해 차라리 그것들을 아내 앞에 끌어내 보이기로. 그가 헤스켓의 요구를 전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번져 올랐다. 그러나 곧 그것을 눌러담고 상처 입은 어머니의 감정을 애써 억누르는 듯한 떨림을 담아 말했다. 정말 신사답지 못한 일이에요. 그 말이 웨이손의 귀에는 거슬렸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오. 문제는 권리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릴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웨이손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말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가 되풀이했다. 문제는 그가 아이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의자 위에서 몸을 조금 비틀었다. 내가 만나보는 건 괜찮아요. 당신이 싫어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헤스켓의 권리의 범위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거부해 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닐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가 차갑게 말했다. 헤스켓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면 당신은 그와 상의해야 하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피해자로 여겨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헤스켓은 그 권리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다. 웨이소는 어쩌면 그럴 것이라고 불편하게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교사는 결국 해고되었고 그 뒤로도 때때로 그 작은 남자는 앨리스를 만나겠다고 요구해왔다. 처음에 격한 반응 이후 그녀는 늘 그랬듯 상황에 순응했다. 처음에는 헤스켓이 웨이손에게 피아노 조율사를 떠올리게 했지만 한두 달쯤 지나자 웨이손 부인은 그를 집안일로 드나드는 익숙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쯤으로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웨이손은 그 아버지의 집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헤스켓이 뭔가 다른 속셈이 있어서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건 아닐까 의심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관심이 오직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웨이손 부부와의 관계가 가져다 줄 만한 이익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가 은근한 경멸을 품고 있으리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의 목적의 진실함은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그 뒤를 이은 웨이손은 그를 마치 재산에 얹힌 저당권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셀러스 씨는 통풍을 치료하기 위해 유럽으로 보내졌고 베릭의 일은 고스란히 웨이손의 손에 맡겨졌다. 협상은 길고 복잡하게 이어졌고 두 사람은 자주 만나야 했다.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면 웨이손이 고객인 베릭에게 다른 사무실로 옮기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 거래에서 베릭은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에는 그의 거친 기질이 불쑥 드러나 웨이손은 그의 지나친 친근함을 못내 꺼려했지만 사무실 안에서의 그는 간결하고 명확했으며 웨이손의 판단을 은근히 떠받드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업무 관계가 원만하게 자리 잡은 이상 사교계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모른 채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처음 어느 집 응접실에서 마주쳤을 때 베릭은 아무렇지 않게 이전과 같은 편한 태도로 말을 건넸고 그 집 여주인의 고마워하는 눈길에 밀려 웨이손도 마지못해 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무도회장에서 사람이 드문 쪽 방을 거닐다가 웨이손은 아내의 곁에 앉아있는 베릭을 발견했다. 그녀는 얼굴을 조금 붉히며 하던 말을 더듬었다. 그러나 베릭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고개만 끄덕여 웨이손에게 인사를 보냈고 웨이손은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신경질적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베릭이랑 말을 섞는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 사람이 우연히 제 근처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디서든 마주치게 되니까 참 난처하잖아요. 게다가 당신이 일 때문에 많이 도와줬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건 다른 문제야. 웨이손이 짧게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인사 정도는 하는 편이 덜 어색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그 유연함이 이제는 그를 불쾌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정말 자기 의지가 없는 걸까? 이 남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세운 기준 같은 건 없는 걸까? 그녀는 헤스켓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이제 베리까지 받아들이려는 걸까? 그녀가 말한 대로 그 편이 덜 어색한 길일 것이다. 그녀는 늘 그렇게 해왔다. 불편함은 피하거나 우회해서 넘어가는 쪽을 택해왔다. 그 순간 웨이손은 문득 또렷하게 깨달았다. 그런 성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녀는 낡은 구두처럼 편안한 사람이었다. 너무 많은 발이 거쳐간 구두처럼. 그녀의 유연함은 여러 방향으로 오래도록 당겨져온 긴장 끝에 생긴 결과였다. 앨리스 헤스켓, 앨리스 베릭, 앨리스 웨이손. 그녀는 그 이름들을 차례로 살아왔고 각 이름마다 자신의 사적인 부분을 조금씩, 자신의 인격을 조금씩, 그리고 가장 깊숙한 내면,
아무도 모르는 신이 머무는 그 자리까지도 조금씩 남겨두고 떠나왔다. 그래, 베릭이랑은 인사 정도는 하는 게 낫겠지. 웨이손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5장. 겨울은 그렇게 흘러갔고 사교계는 웨이손 부부가 베릭을 받아들인 일을 기꺼이 활용했다. 지쳐있던 안주인들은 그들이 하나의 곤란한 사교적 문제를 매끄럽게 이어준 데 대해 고마워했고 웨이손 부인은 뛰어난 감각의 소유자로 치켜세워졌다. 호기심 많은 몇몇 사람들은 베릭과 그의 전 부인을 일부러 한자리에 두어보는 재미를 포기하지 못했고 그들 가운데는 베릭이 그 묘한 가까움 속에서 오히려 어떤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웨이손 부인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다. 그녀는 베릭을 피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일부러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웨이손조차도 그녀가 이 새로운 사교적 문제의 해답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웨이손은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녀와 결혼했다. 여자는 남자처럼 과거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게 되었다. 앨리스는 과거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히 상황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과거는 여전히 그녀를 현재와 이어놓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본성 속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씁쓸한 아이러니 속에서 웨이손은 자신을 하나의 공동 투자자에 비유해 보았다. 그는 아내라는 존재 안에서 일정 지분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고 그의 전임자들은 그 사업의 공동 파트너였다. 만약 이 결혼에 어떤 열정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까지 자신이 훼손되었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앨리스가 남편을 바꾸는 일을 마치 날씨가 바뀌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 상황을 평범하고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실수도 지나침도 헬스켓에게 맞섰던 일도 베릭에게 기울었던 일도 어떤 것이든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녀의 그 수능과 능숙함만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칼을 던져 올리는 고개사 같았다. 하지만 그 칼들은 무뎠고 그녀는 그것들이 결코 자신을 베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감정 위에는 서서히 보호막 같은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의 안락함을 얻는 대가로 그는 자신의 환상을 조금씩 잔돈처럼 내어주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안락함의 가치는 점점 커졌고 그 대가로 내놓는 것의 값어치는 점점 작아졌다. 그는 어느새 헤스켓과 베릭이라는 두 사람과 무디게 익숙해진 가까움 속으로 흘러들어가 있었고 그 상황을 비꼬며 넘기는 값싼 위안 속에 몸을 숨기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는 이로 인해 얻는 이점까지 계산해보기 시작했다. 남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아내의 3분의 1을 갖는 편이 그런 기술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온전한 아내를 갖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기까지 했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었다. 다른 모든 기술이 그렇듯 양보와 절제 그리고 덧붙임으로 이루어진 빛을 적절히 비추고 그림자를 교묘히 누그러뜨리는 기술.
그의 아내는 그 빛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역시 그 솜씨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따져보려 했다. 서로 다른 영향들이 어떻게 합쳐져 지금의 이 안락한 삶을 만들어냈는지. 헤스켓의 평범함은 앨리스로 하여금 세련됨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베릭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느슨하게 여긴 태도는 그녀로 하여금 부부로서의 덕목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헌신을 결국은 그 전임자들에게 빚진 셈이었다. 비록 깊이 영감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이 단계에서 그는 점차 완전한 수용의 단계로 넘어갔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의 아이러니는 무뎌졌고 그 속에 담겨있던 씁쓸한 농담도 더 이상 웃음을 남기지 못했다. 이제는 현관 탁자 위에 놓인 헤스켓의 모자를 보아도 더 이상 날카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모자는 이제 자주 그곳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릴리가 그의 하숙집으로 가는 대신 아빠가 이 집으로 찾아오는 편이 낫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것이다. 웨이소는 그 결정에 순응했고 막상 그렇게 해보니 생각보다 별다른 변화도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헤스켓은 결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계단에서 그를 마주친 몇몇 방문객들조차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가 앨리스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도 웨이소는 알지 못했다. 적어도 자신과 헤스켓 사이에는 접촉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릴리의 아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서재에 들어가 보니 헤스켓은 여느 때처럼 어딘가 임시로 앉아있는 듯한 태도로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다. 웨이소는 그가 등을 깊이 기대지 않는 것에 대해 늘 고맙게 느끼곤 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실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웨이손 씨. 릴리일로 부인과 말씀을 좀 나누려 했는데 하인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서요. 네, 물론이죠. 웨이소는 그날 아침 갑작스러운 누수 때문에 응접실을 수리공에게 내어준 일이 떠올랐다. 그는 시각 케이스를 열어 내밀었고 헤스켓이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 한 걸음 바뀐 듯 느껴졌다. 봄 저녁 공기는 아직 쌀쌀했고 웨이소는 그에게 난로가로 의자를 끌어오라고 권했다. 곧 자리를 피할 핑계를 찾을 생각이었지만 그는 피곤했고 또 추위를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작은 남자는 더 이상 그를 거슬리게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뒤섞인 시가 연기 속에서 묘한 친밀감에 잠겨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베릭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웨이소는 벌떡 일어났다. 베릭이 집까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고 그 뜻밖의 등장과 이보다 더 때맞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겹치면서 이미 무뎌져 있던 그의 감각에 다시 날이 서기 시작했다. 그는 말도 없이 그 방문객을 바라보기만 했다. 베릭은 웨이손의 당혹스러움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딴 생각에 잠긴 채 여느 때처럼 활달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이런 식으로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네. 시내에서 자네를 놓쳐서 그래서 여기로... 그는 말을 멈추었다. 헤스켓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혈색 좋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라 옅은 금발 아래까지 선명하게 번졌다. 그러나 곧 태도를 가다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헤스켓은 아무 말 없이 그 인사를 받아들였고 웨이소는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때 하인이 차를 차린 테이블을 들고 들어왔다. 그 뜻밖의 등장에 웨이소는 마치 숨통이 트인 듯했다. 이걸 왜 여기로 가져오는 거지?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나리. 응접실에 아직 수리공들이 있어서 부인께서 서재에서 차를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인의 공손한 말투에는 은근히 웨이손의 태도를 나무라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래, 알겠어. 웨이손은 체념하듯 말했다. 하인은 접이식 찻상을 펴고 하나하나 복잡한 다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준비가 이어지는 동안 세 남자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마치 홀린 듯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침묵을 깨기 위해 웨이손이 베릭에게 말했다. 시가 한 대 하겠나? 그는 방금 헤스켓에게 내밀었던 케이스를 다시 내밀었고 베릭은 웃으며 하나를 집어들었다. 웨이손은 불을 찾다가 보이지 않자 자기 시가 끝을 내밀어 불을 붙여주었다. 그 뒤편에서 헤스켓은 여전히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가끔 시가 끝을 들여다보고 적당한 순간이 되면 앞으로 나와 젤을 난로에 털어넣었다. 마침내 하인이 물러나자 베릭이 곧장 말을 꺼냈다. 이 일 때문에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식당으로. 웨이손이 더듬거리듯 말했다. 그가 문에 손을 얹는 순간 밖에서 문이 열리고 아내가 문턱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거리에서 막 돌아온 차림 그대로 상쾌한 얼굴로 미소를 띠며 들어왔다. 목에 두른 모피를 풀어내며 걸어오는 사이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여기서 차 마실까요, 여보? 그녀가 말하다가 베릭을 보고 멈췄다. 그녀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그 속에 아주 미세한 놀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어머, 오셨어요? 그녀는 분명히 기쁜 기색을 담아 말했다. 베릭과 악수를 나누던 그녀는 그 뒤에 서 있는 헤스켓을 발견했다. 잠시 미소가 흐려졌다가 곧 다시 되살아났다. 웨이손을 향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짧은 시선을 던지며 안녕하세요, 헤스켓 씨. 그녀는 조금 덜 따뜻한 태도로 악수를 건넸다. 세 남자는 어색하게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언제나 가장 침착한 베릭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 때문에 잠깐 웨이선을 보러. 그는 턱에서 목덜미까지 붉게 달아오른 채 말을 더듬었다. 헤스켓이 한 걸음 나섰다. 그의 조용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실례합니다만 5시로 약속을 해서요. 그는 체념한 눈길로 벽난로 위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 번의 우아한 몸짓으로 그들의 어색함을 가볍게 밀어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늘 늦어서요. 오늘 오후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녀는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그 움직임에는 부드러운 사과와 자연스러운 친근함이 함께 배어 있었고 그 순간 이 기묘한 상황은 그 기괴함을 잃고 조금씩 풀려갔다. 하지만 일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녀가 밝게 덧붙였다. 일단 차부터 한 잔씩 하셔야죠. 그녀는 낮은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었고 두 남자는 마치 그 미소에 이끌리듯 다가와 그녀가 내미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웨이손을 찾듯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세 번째 잔을 받아들었다. 지금까지 이디스 워튼의 다른 두 사람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듣다 보면 어딘가 마음 한켠이 서서히 불편해지는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하고 상상만으로도 괜히 몸이 움츠러들기도 하고요. 웨이손 역시 처음에는 불편해하고 또 판단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냉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어쩌면 이 이야기가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헤스켓은 성실하고 딸에게 진심인 아버지고 베릭은 가볍지만 그래도 상황을 좀 읽을 줄 아는 매력 있는 사람이며 앨릭스 역시 단순히 거짓되거나 교활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그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흡수해 나가는 그런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도 그렇다고 비극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현실에 맞게 조정된 삶?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고통이 되지는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 일상 삶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런 TV에서 나왔으면 막장 같은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간간히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랑 관계지만 그 속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아무렇지 않고 편안하게 보이고 심지어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죠? 우린 진실을 알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에 조금씩 익숙해질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